일본이 우리를 30년 동안 속여왔다는 말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배신한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일본을 질타했고, 펜타곤은 한일 군사분석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모든 혼란의 발단은 며칠 전 일본 총리가 국회 연단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못 받고 해상자위대 함정 5척을 동해로 보낸 것이었다. 전 세계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내며 전면 충돌이 임박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줄의 성명도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 침묵이 시작된 순간부터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금 일본은 내부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 사태를 마무리할 마지막 선택지를 손에 쥔 채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날 일본의 움직임은 분명히 이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느리지만 확고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는 독도였다. 이곳은 미국 워싱턴 국무부 상황실,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다. 오전 9시 37분, 제 심장은 뚜렷하게 뛰고 있었다. 일본 함정들이 독도 12해리 안쪽으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CIA 분석관이 급히 말을 이었다. 로버트 차관이 한국 해군 반응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어떠한 기동도, 어떠한 성명도 포착되지 않았다. 상황실은 정적에 잠겼고 저는 스크린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일본 함정 3척은 모두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이었다.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 직전의 움직임으로 보였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마이클 벤틀리,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실의 수석 자문관이다. 35년 동안 이 지역을 다뤄왔지만 이런 정황은 처음이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펜타곤이었다. 벤틀리, 즉시 백악관으로 오라는 말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듣겠다고 했다. 30분 뒤 나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모두 자리에 있었다. 공기가 묵직했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참의장은 30분 전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그 해역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 3개가 독도 주변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통령은 한국의 반응을 물었다. 합참의장은 이상하다고 했다. 한국 해군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손끝이 떨렸다. 동해는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해역이었다. 대통령이 나를 바라보았다. 벤틀리, 자네 의견은 어떤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카카, 사흘 전 일본 외무성이 각국 정부에 역사자료라며 300페이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다. 문서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지도, 국제법 해석, 어업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국제 여론에서 밀릴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그때 국무장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벌써 6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었다. 나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한국은 독도 문제만 나오면 즉각 대응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묘하게 다르다. 6시간째 완전한 구요. 그 순간 대통령이 테이블을 강하게 두드렸다. 벤틀리,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보라고 했다. 나는 얼어붙듯 멈췄다. 대통령은 일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제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며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도 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로버트 차관도 내일 바로 출발하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다. 300페이지. 지난 나흘 동안 3번이나 읽었고 읽을 때마다 탄식이 나왔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분명히 표시돼 있었고 1667년 은주시청 앞기 같은 고문서도 있었다. 1905년 시마네 연고시에는 편입 기록까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적혀 있지 않았고 1951년 미 국무부 문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한 구절까지 있었다. 모든 문서 출처가 명확했다.
논리도 탄탄했다. 원본 사진, 번역본, 전문가 검토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 한국이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순간 88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다. 페이지 모서리에 미세한 수정 흔적이 있었고 잉크색이 조금 달랐다. 몇 초간 바라보다가도 결국 인쇄 오류일 거라며 넘겼다. 일본이 이런 걸 실수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CIA였다. 벤틀리 상황 업데이트다. 일본 함정 2척이 추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였다. 총 5척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다. 모두 독도로 향하고 있고 30분 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반응은 여전히 없었고 벌써 12시간째라는 말이 이어졌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언제나 즉각 반응했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트북을 열어 CNN을 켰다. 앵커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12시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 중이라고 말했다. 화면이 바뀌어 도쿄 특파원이 등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대응하지 못하는 건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기자회견에 나왔다. 짙은 화장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선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한국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말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구성만 놓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대 순으로 모든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각 시기마다 지도, 문서, 조약, 증언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정부라 해도 이런 자료 앞에서는 감정적 대응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면 국제 여론에서 일본에게 밀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본은 이미 각국 정부에 이 자료들을 돌려놓았으니까요. 그만큼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깊은 곳을 뒤지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1951년 출항을 앞두고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남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명예로운 땅이다. 언젠가 세상이 한국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가 맞는지를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양복 차림의 남성이 곧장 다가왔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맞으시죠? 외교부 김현준 국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얼굴엔 불필요한 감정이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짧게 끝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먼저 동해로 갑니다. 동해라고요? 해군 일함대 기지입니다. 우리는 곧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에 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까? 김현준 국장은 제 쪽으로 짧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응 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였다. 차량들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풍경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해에서는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동해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해가 서서히 기울어갔고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파도가 굉음을 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군 일함대 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문에서 경비병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고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량은 넓은 기지 내부를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기지 안쪽에는 이미 한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이준혁 대령입니다. 그의 악수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저 작전 통제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 3층 표시등이 지나갈 때쯤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숨이 절로 멎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약 5m는 되어 보였고 벽면 전체를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집중하고 있었으며 들리는 소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가 해양감시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해역 지도가 나타나 있었고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속도와 방향,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굳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미 해군이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더 정밀해 보였습니다. 수면 위의 움직임뿐 아니라 수중과 공중까지 동시에 감시하고 있었고 반경 50km 내 모든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해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혁 대령은 화면을 더 확대해 보라고 하며 빨간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확대된 5개의 점, 각각의 함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JS 아타고 7700톤, 속도 12노트, 방향 북동쪽. JS 마야 8200톤, 속도 14노트, 방향 동쪽. 모두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함정들의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들이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걸 인지합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다른 화면을 켜보였습니다. 푸른색 파동이 바다를 가르는 듯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중 음향 감지망이라고 했습니다.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며 화면 아래에 정확도 수치가 뜨고 있었는데 98.7%였습니다. 목구멍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령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시스템 일부 데이터를 안보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이 자기들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까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데이터 없이는 독도 주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감시망을 구축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발표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흘 전부터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함정들은 사실상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을 돌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감시망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항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선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KDDX 구축함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7600톤급,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구축함이죠. 가까이 다가설수록 압도감이 더 커졌습니다. 선체 전체는 무반사 타일로 덮여 있었고 검은 표면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승선한 뒤 갑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 설계였고 복잡한 구조 없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 장착된 건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128셀 수직 발사대, 통합된 5세대 레이더. 대령은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눈여겨봤습니다. 미국 버크급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패널 대부분이 터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돼 있었으며 3D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마야급보다 전반적으로 우위입니다.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스텔스 능력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교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저 너머 어딘가에 독도가 있을 터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잠수함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천장은 20m 가까이 높아 보였고 조명은 밝고 균일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색 잠수함 한 척이 진수대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이는 80m가 훌쩍 넘는 듯했고 위압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3000톤급,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죠. 저는 선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반향 타일이 빛을 완전히 흡수해 잠수함 전체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주변 빛이 그 표면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라 2주 동안 자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6개, 현무계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1500km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이준혁 대령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일본의 음향 장비로는 탐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35년이나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한국은 한 번도 상상한 적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준혁 대령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요란하게 떠들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이미 마쳐져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은 채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CNN을 켰습니다. 앵커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48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한국이 대응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로버트 차관이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상황이 어떤가?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한국은 제가 예상한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차관이 이유를 묻자 저는 낮에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실시간 해양 감시 체계. 일본이 의존하던 데이터, 한국은 이미 완벽히 구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기술을 자신들의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뭐라고?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우리까지 속인 것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자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 앞은 언론사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까지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벤틀리 박사,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답하지 않고 김 국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은 거대한 유엔식 원형 구조였습니다. 높은 천장, 밝은 조명, 이미 자리를 잡은 각국 대표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3개국이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살짝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8명, 대형 스크린 2대와 프로젝터,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조 인력들이 부지런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대표석 한가운데 앉은 이는 아오키 다카시 외무성 차관이었습니다. 은발에 단정한 양복 차림, 느긋한 미소. 그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단 7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 장비도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얇은 가죽 서류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자리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오키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의체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오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으로 단단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명확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그래프, 통계, 지도, 조약 문서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필리핀 대표도 부지런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오키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적, 법적,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박수를 쳤고 독일 대표도 뒤따랐습니다. 저도 순간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발표 자체로만 보면 완벽했으니까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본 측 발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선 그는 스크린을 켜지 않았고 프로젝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오래된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의장에 순간적인 웅성거림이 돌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구석까지 명확히 들렸습니다. 진실은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책자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삼국사기 기록,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50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책자를 꺼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기록,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로 분명히 적혀있다는 문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꺼낸 것은 안용복 진술서였습니다.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서를 계속 꺼내 설명했습니다. 각 문서의 날짜, 출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가며 발표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게감이 컸습니다. 10분이 지났고 15분, 20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고 필리핀 대표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한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이어 독도 수비대 일지가 등장했습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근무명령서, 기상관측 기록, 어업 허가증까지 들고 그는 말했습니다. 100년 넘게 하루하루 기록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112번째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쳐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초안이라니? 일본은 최종안만 보여줬는데 한국 대표는 왜 삭제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로비 때문이며 초안이야말로 연합국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127번째 문서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문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울릉도 외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한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15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오키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옆 사람에게 급히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30분 동안 화려한 발표를 했지만 이 문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127개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하고 기록이 증명하며 진실이 증명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박수는 없었지만 침묵이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의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국 대표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고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복도 끝에서 급히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왜 빼먹었냐고 묻고 있었고 다른 대표는 본부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한 사람이었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생방송이라고요? 그는 아오키에게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아오키의 손도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NHK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70대 제독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자막에 사토 미노루 전 해상자위대 제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가 정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토 제독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독도 감시망이 사실상 한국 해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독도 해역의 일본 함정들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감시망 안에 있고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독도 영유권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최소 10년 뒤처졌고 한국이 아시아 최고라는 결론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묻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도발은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 자해라고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제독이 정부를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아오키는 벽에 기대 있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증명이다. 회의가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생기가 없었고 아오키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속삭이는 목소리도 불안했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죠.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손을 들어 일본 측에 질문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고요? 아오키가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서가 당시 행정적 혼란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정적 혼란이었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1877년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를 추진하던 절정기였고 태정관은 천황직속 최고 기관이었다며 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오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한국 측에 질문했습니다. 127권 문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 대표는 즉시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국제적 검증이 가능한 출처이며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열람할 수 있고 내일부터 실물 기록 열람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이런 투명성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국 승리, 일본 붕괴라고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의 승리가 압도적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대표는 일본이 왜 자기들이 쓴 문서를 숨겼느냐고 했고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을 찾았습니다. 국장님, 놀라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김 국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일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냐고 묻자 해군 제1함대 작전사령부에 있는 전사자 기록 보관실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곳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해군 제3함대 작전사령부였습니다. 제1함대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깊이 내려가자 2층, 3층 복도가 나타났고 온도와 습도는 완벽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 해군 대위가 이곳이 전사자 기록 보관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벽 전체가 문서함으로 가득했고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대위는 한 구역으로 가서 1951년 6월 기록이라고 말하며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꺼낸 파일 표지에는 미국 해군 USS 작전 기록 1951년 6월 25일부터 2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작전 해역 지도가 있었고 독도 인근 순찰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951년 6월 27일 4시 27분 벤틀리 중령 잠수함 발견. 교전 중 피해 발생. 그러나 방어선 유지 중이라는 교신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새벽 4시 42분 벤틀리 중령 임무 완수. 한국은 지켜졌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색작전 지도가 있었고 한국 해군이 72시간 동안 수색했던 경로가 6월 27일, 28일, 29일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벤틀리 중령은 용감한 군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해군.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위가 조용히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하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기념관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청동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벤틀리 윌리엄 중령, 미 해군.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준 국장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당신 할아버지뿐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을요. 저는 명판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품었던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한참 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앞에서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요. 이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김현준 국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보관하십니까? 70년이 넘었는데요. 김 국장은 잠시 멈추더니 우리는 다시는 잊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 우리는 혼자였고 세계는 외면했지만 당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서 싸워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도 그렇게 지킨다고 국장은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기술로, 준비로. 소리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이었습니다. 마이클, 보고서를 받았어. 한국 해군 기지 방문 내용 말이야. 네. 일본이 한국 데이터의 68%나 의존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펜타곤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도 거짓 보고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저는 오늘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품격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과시 없이 성취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CNN을 켰습니다.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극비 보고서가 떴습니다. 독도 감시 능력 실태 평가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감시 시스템의 68%가 한국 데이터 의존, 독자 감시는 32%에 불과, 한국 데이터 없이는 실시간 감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나?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감시가 가능하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해군 기지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 데이터를 공유받으면서도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했었죠. CNN 화면은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기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종이를 읽었습니다. 신뢰 기반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변인은 오후 2시에 국방부 추가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장님, 국방부 브리핑에 갈 수 있습니까? 차를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각국 무관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해역 방어 능력을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이 함께 구성한 통합 감시망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 위성들은 실시간 궤도를 따라 움직였고 독도 반경 1000km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해상, 수중, 공중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위로 여러 개의 원이 겹쳐졌습니다. 5세대 레이더 통합망이었습니다.
육상 레이더 12기와 함정 레이더 18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든 모습이 3D로 표시되었습니다. 동해 전역이 커버되고 있었습니다. 동해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며 스텔스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잠수함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LBM 기반 전략 억제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이 운용 중이며 각 잠수함은 SLBM 6발을 탑재하고 사거리는 3,000km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핵심 전략 무기 정보를 한국이 직접 공개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변인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반경 700km 내의 모든 함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점이 떠 있었고 빨간 점은 일본, 노란 점은 중국, 초록 점은 러시아 함정이었습니다. 잠수함까지 포함해 탐지 정확도는 98.7%라고 했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의 실시간 위치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함정마다 톤수, 속도, 방향, 무장 상태까지 기재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국 무관이 물었고 대변인은 일본이 한국 시스템 데이터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공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국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하자 브리핑룸은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런 자료는 실시간으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서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긴급 사퇴했고 NHK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방위성 장관 사퇴, 독도 감시 기술 은폐 책임. 외무성 차관 아오키도 함께 사퇴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우위가 확인되었고 일본의 독자 능력은 과장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전이 아니라 조작과 은폐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벤틀리 박사님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고 일본 억양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나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관련된 28년간의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오전 7시였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전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문을 통해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크서클도 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사와 신니치입니다. 일본 외무성 동부가 담당 부서에서 28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28년이라고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 법적 근거 분석 1995년 외무성 내부 보고서. 저는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기록 검토 결과 독도는 한국 영토로 판단됨. 1877년 태정관 지령과 1946년 SCAPIN 677호 등 일본의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주장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묻자 오사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요. 모든 법률 검토팀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요. 그는 다른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28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발표 자료 수정 이력 페이지였습니다. 삭제된 문장들은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고 수정된 날짜들, 왜곡된 인용문들, 추가된 허위 자료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정이 제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 보낸 300페이지 문서도 제가 최종 검토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모두 삭제했죠. 태정관 지령도 제가 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외교전이 아니라 역사 조작이고 기술 은폐입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오사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토 미노루 제독의 발언 때문입니다. 군인이 양심을 말하는데 저는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독도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127개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옳습니까? 오사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평생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알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사님, 이걸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김현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1시간 뒤 외교부 회의실에서 김 국장, 이준혁 대령, 김정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사와가 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일본 외무성 오사와 신니치가 넘긴 조작 기록 전부입니다. 세 사람은 읽기 시작했고 김 국장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고 김정현 박사는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까? 제가 묻자 김 국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 스스로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날 밤 일본에서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외무성 차관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72세의 오쿠무라 레이지였습니다. NHK 생중계였고 저는 호텔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쿠무라는 단상에 서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127건 문서에 대해 외무성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안용복 진술서, SCAPIN 677호, 한국이 공개한 핵심 문서들은 외무성이 이미 1980년대부터 분석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 이것이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왜 국민에게 숨겼습니까? 오쿠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진실을 외면했고 외무성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내부 문건에도 한국 해양 기술력은 아시아 최고, 일본은 동맹이자 수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울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30년 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독도도 기술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일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 다음 날 도쿄 거리에는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시부야 교차로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래카드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속았다. 정부는 사퇴하라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NHK는 긴급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6%, 불신임 찬성은 78%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권 붕괴 임박, 한국의 전략적 승리 확실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제학계가 공식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가 기록 공개는 처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7명의 학자가 한국이 제출한 127건 문서를 직접 검증했고 모든 문서가 진품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경의를 표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CNN은 긴급 생방송을 하며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논쟁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도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NHK는 생중계를 이어갔고 도쿄 시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포위했고 추산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물러나라 30년간 국민을 속였다 같은 구호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NHK 앵커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금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은 단상에 선 다카이치를 비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총리직을 사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요. 10초 이상 그대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날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 니케이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10분 만에 8% 하락, 30분 만에 12% 하락, 1시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국가 신뢰도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30년간의 거짓말이 시장 패닉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김현준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차관님,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품격을 보여줄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는 다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한국이 손을 내민다고요? CNN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무너진 일본의 협력을 제안했다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인배적 처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한국은 승리했지만 겸손하다며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목적지는 백악관이 아니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저택이었고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는 철저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골프복 차림이었고 그는 저를 보고 벤틀리 왔군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도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우리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을 속였고 독도와 기술 문제도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속이는 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벤틀리, 자네 보고서 읽었다. 한국 이야기 말이야. 네, 대통령님. 한국이 일본보다 10년 앞섰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감시, 잠수함, 구축함, 위성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을 보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은 미국 버크급과 동급이며 고래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정했다고 말하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꿀 거야.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국무장관이 말하려 하자 트럼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속였어. 30년 동안. 이건 배신이야. 난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는 제 쪽을 보았습니다. 벤틀리, 자네가 한국 특사로 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해. 저는 놀랐습니다. 저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했지 않나? 자네만큼 적임자인 사람이 없어. 3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입니까? 네, 카카.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섰고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편합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우리를 속였습니다. 독도 문제, 기술 문제, 모든 면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나라와 함께한다. 그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 선언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합니다.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전략적 협력은 재검토됩니다. 일본 안보는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70년 동맹 일본 버리고 한국 선택. 역사적 전환점.
BBC는 미국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밤 도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긴급 성명을 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NHK는 미국이 일본을 버렸다고 전했고 앵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일본 증시는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킷 브레이커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 20% 폭락했고 외환 시장까지 흔들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 위기 임박, 미국 지지 상실이 결정타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본 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였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년간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90도로 숙인 채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웃입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CNN은 품격 외교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뒤 유엔에서는 역사적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8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6개국. 국제사회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독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습니다. 독도 수비대 기념식이었고 저는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이 있었고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70년의 인내, 진실의 승리, 품격의 증명. 그리고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윌리엄 벤틀리를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을 기리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켰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고 품격과 오만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70년 동안 준비했고 127개의 기록으로 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증명했습니다.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위성 감시망, 5세대 레이더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총리 사임, 증시 폭락, 동맹 상실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맹을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187개국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3,500억 달러 갖고 오시죠. 선불로. 그 말이 가져온 충격은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폭탄은 결국 미국 자신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오만하게 으스대던 태도가 영원하리라 믿었던 건 착각이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단 하루 만에 텍사스 공장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심장은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폰과 AI 칩, 전기차 생산까지 줄줄이 멈추었고 대한민국의 기술을 대체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단 한 기업 앞에서 무너진 충격적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미국 대통령을 탄핵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터뜨리지 않고도 말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으로서 그 모든 참사를 앞장서 밀어붙인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며 비웃던 날을 기억합니다. 2025년 8월이었죠.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미국은 한국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는 승리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두 장의 행정명령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진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때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시간이다. 너무 오래 참았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열정적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이번에는 정말 결판을 내자. 주변 참모들조차 흥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을 떠올리게 하는 강경파 한 참모가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습니다. 삼성, LG, 현대 전부 무너뜨려야 한다. 미국 기술을 훔쳐 성장한 녀석들이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다니. 또 다른 참모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이재용이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와 용서를 빌 장면이 벌써 눈앞에 보인다.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백기를 들 것이다. 아니 이틀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삼성 주가가 폭락하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백악관으로 달려올 것이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렉산더, 내가 한국 경제를 정확히 꿰고 있구나. 이번엔 정말 끝장을 내자.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명이 끝나자 참모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을 들어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서명하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삼성, 그들은 우리 시장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완전히 끝장이다. 회의실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손바닥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다른 참모 하나가 더 과격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모두 추방하고 공장을 인질로 삼는 건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평택에 우리 동맹들에게 13조 원짜리 방위비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동맹이라 봐줄 이유는 없다는 말에 저는 전율을 느끼면서도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한국이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우리 반도체 시장의 70%나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지면 주가는 폭락하고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완벽하군.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기술 이전 협상도 밀어붙이자고요. 3나노 공정, HBM 메모리, 모든 걸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말이죠.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미국을 얕보지 못하게 해야죠. 그때 한 참모가 신중히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없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니까요. 결국 한국은 우리 앞에 굴복할 겁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더 말이 맞아. 한국이 감히 미국에 맞설 수 있겠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누군지 잊은 건가? 회의실의 모두가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우리는 이미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죠. 사흘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삼성도 LG도 현대도 완전히 침묵했죠. 저는 그 침묵을 항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악관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브리핑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벌써 꼬리를 내렸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예상대로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곧 백기를 들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죠? 분명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결국엔 굴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특종이 터졌거든요. 삼성 평택에 55조 원을 추가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국을 세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급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렉산더, 자네도 들었겠지만 한국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단순한 허세일 겁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는 전략이겠죠.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 하루 만에 15% 상승했고 이틀 후에는 20%, 일주일 만에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경제 담당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알렉산더, 큰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DR4 가격이 3배까지 올랐고 HBM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HBM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AI 칩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회사는 삼성과 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악관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쿡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아이폰 생산 라인의 40%가 멈출 위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저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어서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서버의 70%가 멈출 상황입니다. 디램 없이는 서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겼고 생산이 중단되며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이라고?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작 반도체 가격 올린 게 반격이야? 아닙니다, 대통령님.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급을 조절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계산했어.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기업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참모들의 표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계획은 불과 열흘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평택 공장 영상은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공사 현장,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장비들, 그리고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감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웃다니.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악화됐죠.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혼란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작은 진동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파동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폭탄의 진짜 위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오벌 오피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투자를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현대차가 감히? 네, 대통령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는 반도체와는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CNN에서 현대차 미국 법인장과의 단독 인터뷰가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유럽연합의 안정된 틀 안에서는 비자,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100배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현대차 법인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비꼬는 발언이었죠.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법인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자 수수료지만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 운영에는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가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들이 우릴 무시하고 있어.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을 유럽의 미래를 위해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헝가리에 50억 달러 규모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에 계획했던 투자액의 2배였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였습니다. 알렉산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고,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냐고. 주지사님, 진정하십시오. 말을 하려 했지만 끊어졌습니다. 곧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BMW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어서 텍사스 주지사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성 공장도 멈췄는데 이제 현대차까지라니 백악관에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트럼프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5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7만 개, 텍사스 5만 개, 사우스캐롤라이나 3만 개였다. 회의실 공기는 싸늘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다.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치 미국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블룸버그가 또 하나의 속보를 내보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반도체 전략적 동맹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 나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다.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다니.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다. 그들에겐 유럽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었고, 유럽은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참모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답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우리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인정해야 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준비되어 있었다. 사장. 한국 기업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되자 미국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 정책의 허점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충격은 일론 머스크에게서 왔다. 그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 폭탄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머스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H-1B 비자가 없었다면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심 엔지니어 절반이 H-1B 출신이거든요. 나는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머스크는 계속 말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바보 정책입니다. 혁신을 죽이는 결정이에요. 누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까?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반박했다. 일론은 현실을 몰라.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그러나 머스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멜라니아 여사도 H-1B로 미국에 오지 않았나요? 그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특종을 터뜨렸다. 멜라니아 트럼프 1996년 H-1B 비자로 입국. 기사는 비자 취득 과정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당황해 묻자 트럼프가 소리쳤다. 가짜 뉴스야. 언론이 날 공격하려고 꾸민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이민국 기록과 비자 신청서가 모두 공개되었다. 멜라니아뿐 아니라 트럼프 조직의 핵심 인사들 대부분도 같은 방식이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다. 트럼프의 위선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인들조차 분노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가족은 H-1B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겠다고 하다니. 한 시민은 CNN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건 완전한 내로남불이야. 대통령이 이럴 수 있나? 또 다른 시민이 덧붙였다.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더 큰 충격은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H1B 비자는 미국 혁신의 생명선이다. 이 정책은 기술 우위를 스스로 버리는 자살행위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나섰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 중 30%가 H1B 출신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메타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했던 미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득권층이야. 진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H1B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지율이 10%나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도 조작이야. 트럼프가 분노했습니다. 언론이 꾸며낸 거라며.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이번 H1B 정책만큼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조지아 출신 하원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저항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자네 생각은 어떤가? 트럼프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께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과하고 있다고. 트럼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정말 이런 의미였을까요?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자신조차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H1B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충격이 터졌습니다. 바로 국방부였습니다. 대통령님, 국방장관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오벌오피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극비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방부가 왜 이래? 전쟁이라도 터진 건가? 나 역시 궁금했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끄러운데 국방부가 왜 나서는 걸까? 30분 뒤 국방장관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아이즈올리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기밀 문서였습니다. 대통령님, 이 보고서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세 사태가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F-35 전투기가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도 불가능하다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F-35의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이 삼성 제품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 전투기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다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이어 설명했습니다. 이지스함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허락한 거야?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신중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핵잠수함의 배터리 시스템도 LG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핵잠수함조차 한국 기술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국방장관이 단호히 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의존도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어떻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걸로 압박하자는 말에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 무기 체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하면 오히려 전력이 마비됩니다. 트럼프는 보고서를 탁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인데 한국에 의존한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국방장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과의 AI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HBM 메모리 없이는 우리 AI 무기 체계가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국 없이는 중국과 경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거야? 트럼프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국방부 최고의 전문가들이 3주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자료가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패배주의자들이 만든 가짜 뉴스야.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는 보고서를 움켜쥐고 찢으려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대통령님,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국방장관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알렉산더 트럼프가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자네, 이 보고서를 믿는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앞에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단 좀 더 검토해보는 게. 검토할 것도 없어. 트럼프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국방부 내부의 배신자들이 꾸민 짓이야.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중국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 부정만 계속됐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국방부 극비보고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에서 결정적인 반격이 날아왔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블룸버그 속보였습니다. 한국 김민석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총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H-1B 문제는 우리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님, 미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총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엄청난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까? 김 총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단순한 현실입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투자를 결정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김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나라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월스트리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 지수가 개장 직후 5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큰일입니다. 경제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8%, 엔비디아가 12%, 테슬라가 15%까지 급락했죠. 아메리칸 리스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TV에서 외쳤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전 세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리스크라니요? 늘 다른 나라들에 붙이던 단어가 이제 미국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대변인의 목소리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텍사스 현지에서는 즉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텍사스 테일러 시장이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절규했습니다. 5천 개의 일자리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도시는 이 공장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현장에서는 시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트럼프는 책임져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겁쟁이들의 행동이다. 미국 없이는 그들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더 이상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발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CNBC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미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다. JP모건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트럼프 정책 실패라는 제목이 주요 언론을 장식했고 한국의 역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삼성 공장 중단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든 지 사흘 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말이죠. 알렉산더, 자네가 책임져야 해. 그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예, 무슨 뜻이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자네 탓이야. 트럼프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국 관세 정책도 H1 비자 문제도 모두 자네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지지했을 뿐이죠. 대통령님, 하지만 이 정책들은... 제가 말하려는 순간 트럼프가 손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트럼프가 책상을 세게 치며 고함쳤습니다. 너는 한국 경제를 잘못 판단했어. 결국 나를 속인 셈이지. 그 순간 저는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겁니까? 언론에는 이렇게 발표하겠어. 트럼프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슨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정책 실패가 일어났다고. 자네가 희생양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야. 트럼프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이번엔 그게 너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믿을 수 없었죠. 네가 사임하면 모든 게 끝나. 트럼프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나왔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허무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나를 희생시킨 걸까? 그때 제 머릿속에 국방부의 극비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그 문서를 찢으려 하며 현실을 부정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계속 밀어붙였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 기자 사라 체에게 익명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내부 사정의 밝은 기자로 유명했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라 기자는 곧바로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위험을 알고도 한국 정책을 강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워싱턴 DC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사라 기자를 만났습니다. 국방부 극비 보고서에 사본과 직접 작성한 메모를 건넸죠. 이게 뭔가요? 사라 기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대통령에게 올린 비밀 보고서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F-35, 이지스함, 핵잠수함 등 모든 핵심 무기 체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라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이 정도로 심각했다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보고도 가짜 뉴스라며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희생시킨 겁니다. 사라 기자가 메모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다 기록되어 있네요. 네, 모든 회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실을 부정하고 전문가 조언을 무시한 과정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타임스 일면에 폭탄 기사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안보 위험 인지하고도 한국 압박 강행. 부제목은 전직 참모의 증언으로 드러난 백악관 내부의 진실이었습니다. 기사가 공개되자 미국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난 겁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화당의 반응이었습니다. 텍사스의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성명을 냈습니다. 당보다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삼성공장 폐쇄로 제 지역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조지아 출신의 또 다른 공화당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까지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를 지지해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개인적인 충성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탄핵론을 집중 보도했고 폭스뉴스조차 대통령의 판단력 부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며칠 후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이 열렸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274대 161 탄핵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23명이 당의 입장을 거슬렀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혼란이 아니었지만 결국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폭로 이후 미국 정치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만든 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탄핵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더 많은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내부 고발자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CIA도 한국기술 의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직 국방부 차관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F-35 부품 문제, 이지스함 시스템 마비 위험 등 모든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은 매일 폭탄 발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메모와 녹취록은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트럼프가 보고서를 가짜 뉴스라며 찢어버리려 한 장면까지 폭로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고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공화당 내 대규모 이탈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조차 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통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원 의장이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찬성 289표, 반대 146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화당 의원 67명이 당의 방침을 거슬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의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탄핵 소추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 주목받았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즉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예의 바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뀐 국제구도를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자 첫 조치로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관세를 즉시 철회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H-1B 비자 수수료도 원래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삼성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 했고 LG는 유럽 투자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헝가리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간청하는 형국이었죠. 제발 돌아와달라고 말입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직접 서울을 찾아 삼성 재투자를 부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들은 이 상황을 굴욕 외교라 불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완전히 입장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드러난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국을 얼마나 얕봤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기술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 펜 끝에서 시작된 오만은 결국 제국의 황혼을 불러왔습니다. TV에서는 한국의 승리를 알리는 뉴스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생산라인, 유럽 각국에서 환영받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까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쳤지만 결국 더 위대해진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중국의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존중과 기술을 가진 자가 만든다는 것을. 한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한 대의 탱크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무너뜨린 나라, 오직 기술력과 전략적인 침묵만으로 말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을 존중하고 협력을 구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진정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고 존중이 곧 협력의 기반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단 한 달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을 완전히 굴복시킨 한국의 실화입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상호 존중 없이는 어떤 강대국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이죠. 오만은 결국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